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2분기 예상치를 살짝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을까요? 투자자들은 다소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한편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에 대한 논쟁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2분기 실적 평가와 함께 시장 반응들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또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적 발표 워낙 세계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터라 공개되자마자 바로 시간외 주가에선 반응이 있었죠.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반응은 의외로 별로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더군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 말씀씩. 이건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사실 시장의 기대치 높았고요. 그 전에도 사실 목표 주가들이 워낙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네. 그 기대치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부합은 했어요. 이 수치상으로는. 근데 내용을 이제 뜯어보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제 441억 달러로 사실 기대치에 사실 마이너스 한 0.몇 %. 그러니까 사실 전망치는 사실 부합을 했는데 약간 거기에 못 미쳤다. 이거 하나가 이제 부각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그거죠. 여태까지 지금 보니까 이제 중국과 계속 이제 H20이라는 그 제품을 갖고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중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향후에 중국의 이제 매출 같은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3분기도 성과가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먼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주가를 좀 끌어내린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좀 뜯어보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은 540억 달러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기대치보다 사실 더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여기가 얘기했던 게 H20에 대한 매출 비중은 사실 매출은 포함시키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젠스랑 CEO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러니까 젠스랑 CEO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제 매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다. 왜 현재까지는 지금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블랙엘도 팔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하고 얘기를 할 거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좀 희석을 좀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블랙엘 다음에 이제 루빈까지 지금 계속 이제 상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력 자체가 지금 보면 2배로 지금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1년 안에 루빈을 내년에도 출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또 지켜보고 있는 로봇 플랫폼. 특히 이제 코스모스에 대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특히 이제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의 출시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도 제슨이죠. 요 제품들이 출시를 해갖고 매출을 더 높이겠다 이런 기본적으로 향후에 상향 가이던스를 좀 제대로 제시를 해주면서 결국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 AI에 대한 전반적인 거품론은 우리가 좀 기후에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보여주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종목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환 대표님. 반도체라는 게 이제 업황 사이클은 잘 될 때는 잘 되고 이제 고성장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엔비디아 같이 지금 매출이 전년비 56%가 늘었거든요. 호황인데도 이런 식의 고성장세는 되게 케이스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런 고성장세는 정말로 남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아이러니인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일시적이긴 했지만 주가가 좀 2~3% 출렁했었잖아요. 네. 주가 발표하자마자.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매출 성장률이 55점 몇 %를 찍었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지난 한 1년 반 정도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2023년 한 2분기쯤에는 20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다 뒤로 가면서 130%, 올해 상반기에는 90%까지 내려갔다가 80%, 이번에 50%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는 급격하게 둔화되는 게 보이는 그 거죠. 성장률이. 그러니까 그 수치만 보면 그걸 보고 이제 사실은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고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야 AI 시장이 계속 커간다는데 믿을 수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생각해 보면은 성장률이라는 건 항상 전년도 내지는 네. 실적이 항상 밑바탕에 분모로 들어가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상태. 지금 아마 매출이 연간 250조 원 정도 될 텐데 엔비디아가 연간 250조 원 매출에서 55%면은 100조 원 이상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도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어디랑 비교를 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사실은 그냥 55% 숫자가 옛날 200에 비하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차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특히 이제 큰 소리나 기관 투자자들은 분석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가 그 정도만 해도.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양반의 반응이, 그러니까 그 극적인 반응이 서로 갈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위원님,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 이것도 지금 59% 증가한 거고, 이게 주당 순이익 보니까 2023년에 엔비디아가 주당 0.17달러였군요. 거의 뭐 3년, 2년 만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낸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앞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단적으로 지난해 그 초만 해도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조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하고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시가도 4조 달러를 넘었었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거의 2배 이상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네. 이 폭발적인 어떤 성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몇 분기 사이에서 뭐 이전에는 워낙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는데 그 후에 사실 눈높이 자체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때마다 뭐를 하나 트집어져서 주가는 오히려 조금씩은 좀 빠지는 좀 이러한 양상을 좀 보여서 이번에도 사실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의심할 거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AI 뭐 거품론 이러한 것들과 맞물리면서 조금은 좀 시장이 뭐 어떤 쉬어갈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그 힌트를 찾았다라고 할까, 뭐 이런 재료를 찾았다고 할까요, 뭐 이러한 식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뭐 실적 발표 이후 글로벌 IB들의 그 엔비디아 타켓 프라이스는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엔비디아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은 그렇게 큰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엔비디아 홍보실에 나온 사람도 아닌데 막 잘 성장한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저 스스로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지금 부분별 매출을 보면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짚어보면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 게 데이터 센터 매출인데 그건 좀 약간 꺾였다는 말이죠.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오히려 조금 아니에요? 다른 비율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가 누적되고 있는 리스크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비중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은 2년 전에는 50%도 안 됐던 게 지금 9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데이터 센터 시장이 어느 순간 둔화되는 순간 회사 전체가 휘청거린다는 얘기가 돼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너무 단선적이 돼가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고 보이는데 당장의 마진율이 높으니까 실적 발표할 때는 그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뭐 사실은 성장률이라는 게 점차 둔화되는 거는 정상적인 거잖아요. 시장이 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경쟁자도 등장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언제까지나 AI 투자를 지금과 같이 뭐 연간 성장률이 100%씩 할 거라 이거는 뭐 1, 2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 정도의 폭발적인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엔비디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조금은 시장에서 보는 뷰랑은 좀 다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 뷰는 어때요? GPU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 일단은 사실 되게 약점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매출에 이번 2분기 나온 매출에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한 75% 정도가 이제 전체 매출의 75%가 나왔고 뭐 나머지가 게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뭐 광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게이밍은 또 엄청나게 또 폭발적 성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AI 쪽에다만 모든 걸 올인했을 경우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저는 이제 젠순왕 CEO가 그런 의구점을 이번에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제 발표에서 좀 많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이제 뭐 쿠다도 당연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자율주행하고 로보틱스의 플랫폼인 코스모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이제 상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이 부분 자체를 엔비디아도 안에서
어느 정도 분산을 좀 시키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계속해서 젠슨왕 CEO가 그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분은 진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단점까지 벌써 파악을 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미리 확인하고 지금 인터뷰에 응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리스크로 꼽히는 게 이제 중국향 그 칩으로 알려졌다. H20에 대한 매출이 없었어요. 수출 제한은 풀렸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쪽에서 보안 이슈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해보니까 중국향 매출이 H17 매출이 없네? 그럼 뭐야? 이게 문제 있네? 이제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뭐 지금 일단 미국 정부가 승인을 했다라는 트럼프 정부가 승인했다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이 보안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젠슨왕하고 이제 뭐 중국 측하고 사실은 좀 풀어야 될 과제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풀릴 수 있다라고 좀 봐서 저는 3분기에 H22의 수출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앞으로 뭐 변수는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무역 협상이 뭐 지금 관세가 재유예되긴 했지만 11월까지 타결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이러한 문제도 사실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중국이 그 최근에 뭐 중국 증시가 상당히 요새 큰 랠리를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AI와 관련된 육성 정책이 상당히 이제 좀 더 강화됐다라는 것이 아마 최근 그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아마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뭐 중국도 엔비디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의존도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H20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 재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이번 젠슨왕 그 뭐 인터뷰에서 브래그웰에 대해서도 조금 저사양 중심으로 해서 수출 가능성을 타진한다라고 보면 대중국 매출 자체가 조금은 문이 열리지 않을까 3분기 쪽. 그래서 3분기에 오히려 좀 엔비디아 실적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외긴 했어요. 왜냐하면 젠슨 왕이 얼마나 중국을 많이 갔습니까? 가서 막 손 들고 온갖 행사에 다 참석해서 중국에 대한 사랑을 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냈는데 의외로 실적 뚜껑 까보니까 H20 매출이 없다. 이건 좀 의아한 부분이긴 했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H20은 어차피 엔비디아도 단종시키기로 결정을 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제 후속으로 근데 후속의 제품이 지금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뭐 B20 얘기가 나왔다가 그다음 B40 얘기가 나왔다가 그다음 B30A 얘기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임이 바뀐다는 얘기는 성능과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결국에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야 되니까 성능의 상한선이 있는 상태고 중국 고객들은 본인들이 성능이 떨어지면 그냥 어센드 칩을 쓰겠다. 화웨이 어센드 칩. 걸 쓰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그 사실은 사이의 밴드가 굉장히 좁은 거죠. 사실은 근데 중국 정부의 이슈 제기는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이제 3개월의 유효기간을 했던 지금 무역 협상에서 사실은 엔비디아 볼모로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내가 비즈니스를 풀어줄게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이제 얻어내겠다라는 전 보관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일단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지금 블랙웰 칩에서 어떤 제품으로 타겟해야 미국과 중국을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해서 확정을 못 짓고 계속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H20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다 재고 자산으로 다 손실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5조에서 7조 원 정도.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낮아졌던 건데 젠슨왕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 중국에 팔지는 못했지만 다른 나라에 다 팔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그 손실 처리했던 것이 다 실적으로 유입이 된 건데 영업이익률이 60%를 턱걸이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조금씩 마진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중국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하는 리스크인데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젠슨왕도 연초에 CES에서 말하긴 했어요. 전반적 마진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 우리 알고 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조금씩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과 얽혀 있다면 이건 엔비디아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3분기에 물론 매출이 잡힐 수도 있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이거는 엔비디아 젠슨왕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할 수도 있는 계속 수출을 못하는 상태가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젠슨왕 CEO도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왜냐하면 지금 중국 상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H20에 대한 정도는 사실 자기들이 이제 화웨이 어센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캠브리콘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AI 반도체 회사가 TSMC를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반도체들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커버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젠수랑 CEO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을 끌고 올라 그러면은 결국은 블랙웨이를 판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젠수랑 CEO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를 좀 통해서 블랙웨이를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왜냐하면은 내년부터 루빈이 나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블랙웨이는 그 다음 이제 밑에 하향 그 수준의 이제 AI 반도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국 이제 무역 협상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를 이제 풀어줄 수 있을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젠슨왕 CEO도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은 엔비디아의 어떤 중국발 실적은 결국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아까 H20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이 아니더라도 사실 전 세계에서 H20을 갖고 가겠다는 나라들은 많아요. 이미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중국발 수요는 이제 플러스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이미 중국발을 빼고 지금 3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젠스랑 대표는 만약에 중국에 대한 수출을 우리가 재개한다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측면을 저는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예를 들어 GPU를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정말 수준이 올라왔냐 여기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계속 지금 홍보나 선전하는 걸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화웨이 지금 거의 H20에 성능이 근접하게 올라왔다. 일부 대체가 된다. 여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H20 칩에 대한 그 보안 이슈를 제기하고 나서 뜬 기업이 캠브리콘이라는 중국 이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이제 애칭이 붙은 별칭이 붙은 기업입니다. 실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중국에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반도체 기업이 거의 수천 개 있을 거고요. 네. 아마 중국의 기존의 조선, 철강, LCD 다 마찬가지 휴대폰도 그랬고 일단은 어떤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할 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망하든 말든 잘하든 말든 돈을 무조건 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똘똘한 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몇 개만 남겨놓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AI 관련해서는 누가 이게 성장할 나무인지 씨앗 단계라서 알 수 없으니 아직 전국 시대 계속 지금 돈을 주면서 키우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 얘가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TSMC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거든요. 파운드리. 지금 대부분의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웨이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은 TSMC와 거래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미국에서 그 제한을 다 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자체 SMIC의 최고는 5나노에서 7나노 성의 사이가 지금 거의 최고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술력이. 근데 지금 TSMC는 2나노 밑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대부분 엔비디아라든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2나노 밑을 지금 요구하는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그럼 5나노 칩과 2나노 칩을 비교하면 당연히 전력 소모, 퍼포먼스, 속도 같은 것에 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런 태생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작은 스타트업들은 아직까지도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아서 미국의 제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고 또 알려지기 시작하면 또 거기도 TSMC랑 거래를 막아버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SMIC나 중국의 로컬 5나노, 7나노밖에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거의 첫 버전을 방불케 하는데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NPU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퓨리오사라는 이제 좀 유명해진 그런 스타트업도 있고 중국처럼 H20 정도 수준의 GPU나 그 비슷한 성능의 칩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갑자기 급질문 드립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예전에 합작해서 그런 GPU 같은 그쵸. 칩을 공동 설계한다는 이제 프로젝트도 있긴 있었어요. 마하원이었었나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산돼 버렸죠. 지금 무산됐습니다. 독자적으로 하기로 지금 깨졌고요. 컨소시엄이.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추론 전문 칩이었었거든요. 삼성전자 독자적으로 설계를 해서 파운더리 갖고 있으니까 네. 칩을 했던 건데 그래서 네이버가 초도 물량을 뭐 1조 원 이상을 구매하기로 하고 협업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네. 그쪽에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업을 했었는데 아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도권 싸움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나중에 과연 누가 여기에 대해 헤게모니를 가질 것이냐가 서로 사실은 패패하다 보니까 협업이 깨진 것 같고 결국에는 설계가 일단은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러한 그런 독자적인 MPU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지금 독자적인 칩을 만들려면 왜냐하면은 지금 파운더리는 사실 우리도 TSMC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긴 하겠죠. TSMC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파운더리는 뭐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는데 설계를 우리가 못하면 우리 칩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냥 사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설계 능력을 최근에 보면은 네이버도 그렇고 그다음에 LG 그룹에서 최근에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고 알고리즘 쪽도 하고 있고 그다음 카카오나 그 기존의 우리 빅테크 기업들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서요. SK텔레콤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장렬하고 AI를 지금 육성하고자 하는 플랜이 가동이 됐잖아요. 네. 5개까지 지금 치러진 상태이고 여기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 5년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도 서버린 AI의 첫 발을 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은 거죠. 네. 일단 지금의 대세인 엔비디아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위원님? 3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당히 좀 높여서 내놓기는 했습니다. 예, 뭐 가이던스는 충분히 전 충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매크로 단으로 좀 넘어와서 네. 실적이라 지금 미국 투자 자체가 상당히 잘 양호하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나온 이제 2분기 미국의 그 GDP 성장률 안에서 보게 되면 그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고 해서 이게 무형자산 투자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게 12.8%, 그러니까 전기 비연율 12.8%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4년 만에 최고치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내 이러한 그 무형자산과 관련된 투자 자체가 양호한 상황들이고 또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뭐 이번 뭐 2분기 실적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양호한 흐름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지금 각종 그 AI 관련 뭐 투자라든지 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각국에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금 AI 서버린 하겠다라는 어떤 투자 뭐 이러한 것들의 열기 자체가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어떤 3분기 실적 가이던스 자체는 충분히 좀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만약 중국에 대한 어떤 수요마저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서프라이즈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완수 대표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뭐 저도 지금 사실 비슷한 생각이고요. 지금 뭐 AI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쁜 시장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태까지 AI 산업을 미국이 독점하고 모든 걸 다 생산하고 수요까지 다 독점을 미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중국의 딥시크 이제 이벤트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글로벌 AI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거기에서 리딩은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 시장을 점유하지 않으면은 그 글로벌 리딩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지금 또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그렇다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거기에 편승을 하는 걸로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플러스 돼 갖고 중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뭐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요. 그 이유가 분명히 중국 시장을 만약에 엔비디아가 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AI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젠스랑 대표가 그런 사항들을 명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또 쫓아오지 못하도록 루빈이라는 또 새로운 플랫폼을 더 빨리 기술력을 지금 땡겨 쓴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시한 이제 3분기 가이던스 뭐 4분기도 또 나오겠죠. 그다음에 올해 2025년도 가이던스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상향 조정해도 될 정도로 이미 다 목표가 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어떤 분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54% 정도 사실 3분기도 가이던스를 매출을 높게 잡아뒀고 네. 이 성장률도 50% 이상을 잡아놨는데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매크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회사 내 어떤 그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전략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소위 말해서 AI 거품론을 일으키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논쟁이 시장 안에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또 하나 MIT 미디어랩 산하에서 그 발표한 보고서가 또 하나의 논쟁거리를 던졌습니다. 지금 AI 프로젝트 중에 95%가 별로 도움되는 게 없었다.
실익이 없었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정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이주환 대표님. 최근에 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뭐 긍정도 있지만 부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 비즈니스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생각해 보면 요즘 아마 EUV 장비 쓰면 거의 20조 원 가까이가 들어요. 월 20만 장 정도 규모의 팹을 하나 지으려면. 근데 짓는데 한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최소한. 네. 짓고 나서도 수율이 안정화되고 거기서 그 팹에서 이익이 나올 때까지는 또 한 1년 이상이 걸릴 거면 한 3년은 그냥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그 앞 단계인 거죠. 그 지금 보면은 2023년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됐다고 시작이 되고 작년 1년, 올해 2년.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계속 투자하는 시기인 거죠. 아직까지는. 여기서 아직은 이익이나 뭔가 발생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얻을 만한 시점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일단 다 듣겠습니다. 저희 이건 위원님. 예, 뭐 결론적으로 저는 뭐 거품론은 아직 좀 시기상조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뭐 이 결국 수요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막 잘 될 것 같다가 우리가 캐즘이라는 어떤 정체가 되면서 사실은 시장이 싹 죽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A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연초에 뭐 딥시크 충격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보급률 사이클이 대중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누구도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환경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뭐 스마트폰 보급률과 비슷하게 상당히 가파른 어떤 보급률 사이클을 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90년대 닷컴 버블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미국에는 투자 과잉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를 봤을 때 투자 과잉 지표는 사실은 보이가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충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기업 이익 사이클은 뭐 계속 강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90년대와 분명히 좀 대비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 95% 이상의 사실은 뭐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I 산업이라는 게 저희도 이렇게 뭐 느껴봤지만 이게 거의 승자 독식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결국 성공하는 거고 못하는 데는 도태하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 AI 산업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은 전 세계로 손을 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샘 올트만이 얘기한 부분 자체는 어떤 그 지금 AI 산업을 주도하고는 이 빅테크 쪽 아주 초우량 기업보다는 좀 하위단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AI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거품론을 사실은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일단 AI 거품론은 기우에 불과하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보면은 샘 올트먼이라든지 MIT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게 가격 버블인가? 저희가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도 보셨다시피 엔비디아도 이제 전년 대비 매출 50%가 증가되고 있죠. 이미 팔란티어도 50% 증가, 그다음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도 한 45% 증가했네요. 거기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2분기 매출이 한 20% 이상 증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높이면서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이제 과거 같은 가격 버블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버블을 얘기하냐? 제가 봤을 때는 샘 울트만도 마찬가지고 MIT 보고서에도 AI 도입 기업의 90%가 성과가 없다. 쉽게 해서 경쟁 버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산업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도 결국 살아남은 기업들은 몇 개 없고 그 살아남은 기업들이 다 독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 경쟁은 아마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제 빅테크와 그다음에 지금 뭐 시작은 했지만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그러한 기업들 간에 분명히 선가르기 아니면 차별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다 보면 샘 울트만의 의도는 쉽게 얘기해서 크고 수익 잘 내고 이런 데 투자하라는 얘기죠. 괜히 엄한 데 가지 말라는.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AI 산업 내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투자의 방향이 결국은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좀 우량한 밸류에이션 좋아지는 그러한 AI 기업 쪽으로 이제 투자를 좀 먼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MIT 보고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평가를 한 프로젝트를 평가한 결과를 분석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파일럿이나 뭐 챗GPT 같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잘 많이 쓰고 있다는 그 AI 서비스를 도입을 했었을 때에 이게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냐. 그런 관점에서 95%는 별로 이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는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도입해 봤더니 그닥 의문부호더라. 그럼 이게 이제 이거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환호할 만큼은 아니다. 이제 이 반응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시장 전체의 어떤 무게중심으로 퍼지게 된다면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사실 MIT 보고서에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네. 지금 대부분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무료로 이제 직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열어주고 인프라를 지금 구축해 주는데 사실은 억지로 쓰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안 쓰면 평가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네. 현재 그런 뭐 저희 자녀들도 이제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요. 월 22달러짜리 쓰고 있는데 네. 사실 거기서 나온 아웃풋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뷰를 해보면 소설가 수준. 네. 그래서 챗GPT AI 현재 우리가 많은 대중화되어 있던 물론 비싼 고가의 성능은 다를 수도 있어요.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보안 이슈에서 섹터에서 쓰는 거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의 수준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신뢰할 수 없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흥미 정도에서의 시장이 형성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기업을 그냥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업에서 많이 AI를 도입했다라는 게. 그래서 구체적인 본인들의 사업과 비즈니스에 따라서 AI를 활용했을 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생산을 높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이 돼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지금 조합해서 계산해내야 하기 때문에 네. 그걸 100만 개를 해보니 딱 추려서 1000개만 해보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코스트가 절감되는데 일반 기업에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낼 만큼의 AI 활용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아까 보고서에 나왔던 95%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긴 합니다. 네. 시장은 평가를 일단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말이죠. 그러면 일단 거품론은 일단 제껴두고 그 다음 단계로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예, 제가 요새 쓴 보고서 중에 제목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보고. 카르페 디엠. 오늘 즐겨라. 예, 현재를 즐겨라.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많은 불확실성과 뭐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경착륙 우려도 있고 뭐 주식시장 뭐 거품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장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 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미국 경제의 양호한 지금 성장, 뭐 지금 우리가 연초만 해도 미국 경기 침체할 거야, 뭐 스태그플레이션 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미국 경기는 오히려 연착륙 흐름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연준은 뭐 고용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사실은 금리를 9월달에 내려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 그럼 유동성은 더 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각국은 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버린 AI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국의 어떤 성장 기반을 계속 늘리고 또 중국도 지금 내수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추가 부양책을 사실은 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네. 자금이 지금 가야 될 곳은 뭐 각종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보면 가장 좀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까르페 디엠을 말씀을 드린 거는 뭐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때나 이제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당장 어떠한 파열음을 일으키거나 또 경기 자체를 경착륙 일으킬 정도의 상황이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당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좀 즐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 최근에 어떤 뉴욕 증시를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카르페 디엠을 외쳐보자라는 박 위원님의 의견 주셨고요.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서 사실 우리 증시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였는데 딱 희비가 갈렸습니다. 하이닉스는 딱 3%대 강세 네. 나타내면서 확실히 엔비디아 이 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효과를 그대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에 딱 따라서 뭐 SK 하이닉스는 항상 동조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실적을 해석하는 부분도 이 정도면 HBM 어떤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판명이 되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따라간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미국에서 요즘 이제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쪽이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이건 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어제 얘기했던 뭐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에 젠슨 CEO가 얘기했던 향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계획을 본다면은 결국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다 수혜로 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물론 뭐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빼더라도 지금 HBM에 대한 공급 문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금 크게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일단 이 엔비디아의 젠스랑 대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루빈을 내년 하반기 때 출시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할 이유 중에 HBM4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HBM4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하이닉스는 다 끝나갔고 올해 뭐 12월 달 아니면 내년 1월 달쯤에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가격을 지금 HBM3가 지금 $300인데 $500를 올려버렸어요. 낼 수 있는 사람이 좀 아무도 없잖아요. 일단 먼저.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더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빨리 지금 고객들한테 이 제품을 지금 돌리고 난 상태로 내년 늦어도 내년 한 2분기에는 양산 체제로 돌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된지는 일단은 이제 고객들한테 제품을 돌린 이후에 지금 아직 반응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단계인데 만약에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내년 한 3분기, 4분기 때부터 사실 양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이제 이 엔비디아의 어떤 이게 코스모스라는 어떤 이제 로보틱스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루빈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제품들 군을 본다면은 네. 결국은 삼성전자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빨리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이 서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네. 그런 측면이 저는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HBM3E까지 네. 하이닉스가 일단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양사의 파트너십은 아주 공고하고 HBM 시장에 있어서는 하이닉스의 벽을 누구도 아직은 넘을 수 없다. 당분간은 그 경쟁 우위는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이제 HBM4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이 사실은 정해지지는 않아서 지금 보면은 항상 루빈 취급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긴 하지만 네. 또 젠스랑 CEO도 원래 지금 최태원 회장 만났을 때 작년에 6개월 땡겨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빨리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지만 또 가격에 대한 이제 불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가격 관련해서는 지금 애매한 게 TSMC 고객들도 2나노라면서 3나노보다 지금 가격이 확 비싸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객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갸우뚱하고 그 고객 중 하나가 또 엔비디아잖아요. 가장 네. 큰 고객이. 지금 이런 게 이제 맞물려 있는 게 독점하고 있는 공급자의 위상과 고객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맞춰야 되는 그 시점에 그 밸런스가 이제 굉장히 미묘해지는 시점에 근처에 온 것 같습니다. 네. AI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그래서 가격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선투자들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경쟁사 대비 수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라는 게 결국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물론 수율이 높아야죠. 그런 면에 있어서 물량이 크더라도 본인의 마진율이 얼마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격을 또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경쟁사 수율이 높지 않다면 극약을 하면 적자가 돼버리는 상황. 이전에 삼성전자가 사실 메모리에서 많이 쓰던 작전이었었죠. 본인의 비입이 살짝 넘는 것과 일부러 폭락시켜놓고 고사시켜버리는 경쟁사들을.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최소한 HBM에서는 네.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당분간에 그 아성이 무너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럼 HBM4라고 하는 다음 세대 HBM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샘플 통과했다는 뭐 이런 식의 단독 보도도 국내 매체를 통해서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 보면서 다음 세대 블랙엘 뭐 고성능 칩이나 혹은 그 다음 차기 칩에서는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려본다면 지금 HBM3 5세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완전 개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지금 물량 대량으로 해도 사실은 시장을 잠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이미 굳건한 2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차세대 아직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지 않은 이제 6세대 HBM4를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성공할지 여부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알수 삼성전자가 없죠. 네. 얼마나 제품을 잘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 거의 같은 시기에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하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산 능력 캐파라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메모리 캐파 전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시장을 점유해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건 일단 성능이 패스를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거의 전사적인 영향을 좀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얘기할 때 9만 원, 이제 8만 원, 9만 원 이제 벽대를 통과하고 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HBM이 됐는데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투자자들이 위원님. 예, 예.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누구도 사실은 그건 알 수 없는 사항들인 것 같고요. 근데 뭐 뉴스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지금 HBM3 같은 경우도 뭐 된다 하다가 결국은 지금 건너뛰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는 방향 잡힌 것 같다라고 같죠? 보면 그게 쉬운 문제는 사실은 아닌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뭐 들리는 뭐 여러 가지 한간에 삼성전자가 여하튼 좀 전체적인 모습 SK나 하이닉스의 기술력에서 좀 밀리고 있다라는 어떤 소리까지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그 HBM4에 대한 어떤 성공, 물론 성공은 하긴 하겠지만 그걸 하이닉스보다 먼저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지라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영역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소식이 좀 눈에 띄었던데 엔비디아가 이 GPU 칩을 많이 팔고 있지만 다른 분야로의 영역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죠. 헬스케어도 그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이 로봇 관련된 로봇 두뇌에 해당하는 AI 칩을 또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제슨 AGX 토르.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젠슨왕의 설명을 빌리자면 차세 먹거리로 이 로봇 쪽 AI 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업계에서 평가는 어떤지 먼저 궁금합니다, 이전.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직접 CEO가 나와서 2개의 추론 전용 칩을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 코스모스가 지금 말씀하신 피지컬 AI, 물리적 AI 전용 칩이고 그다음에 네모트론이라는 건 보통 과학과 수학 영역에서의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2개를 이제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재밌는 것이 하드웨어가 아닌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를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영역으로 가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기업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결국은 AI 시장을 완전히 컨트롤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예상했던 방향이긴 해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쪽을 하지 않고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의 첫 발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2개 지금 추론 모델 했던 것들이 문제는 뭐 본인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수치로 보면은 뭐 경쟁하는 모델에 비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소개할 때는 늘 나오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해본 사용자들의 평가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실제로 사용해보고 야 이게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좋구나라는 평가를 받으면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안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역시 엔비디아는 칩은 잘 만들지만 추론 모델은 별로야라고 하면은 조금 험한 시기를 좀 더 많이 험난한 시기를 좀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AI 수혜라는 게 초반에는 칩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고 빅테크 그 데이터 센터 관련. 근데 요즘에 좀 확대되는 게 요즘에는 이제 AI 관련된 수혜주가 사이버 보안, 뭐 점차 영역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증시에서도 이런 AI 수혜의 영역 확대는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죠. 다음 분야가 사실 로보틱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율주행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엔비디아 이제 젠슨왕 대표가 CES 2025죠. 올해 1월달에 이미 그 부분을 이제 시연을 해줬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때 제슨이라는 이런 칩을 하나 딱 들고 와서 그때 로봇가 이제 14개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꽂으면은 그 안에 프로그램 내장된 걸 갖고 똑같이 이 로봇들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4개사 그때 보시면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부터 시작해갖고 중국 같은 경우에 유니트리라든지 샤오펑, 갤롯, 그다음에 에지복까지 다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금 6개월 동안 한 8개월 정도를 보고 나면은 네. 지금 중국의 로보틱스 산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젠슨왕 대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중국까지 그 플랫폼을 로보틱스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약에 선점하지 못하면은 결국 영영 우리 또 밀릴 수 있다. 그러한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지금 제슨 토르라는 그러한 뭐 코스모스 플랫폼이죠. 플랫폼 안에서 이런 칩 같은 거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칩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향후에 쿠다 이상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유비테크라든지 호라이즌이라든지 뭐 에스하단 오토매틱 같은 이런 로봇들이 뭐 가정에 침투할 정도로
한 대 한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주면은 애완견 똑같은 거 갖다 주고 이 정도로 지금 벌써 진보가 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플랫폼을 결국 선점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승환 대표 같은 경우는 제슨 토로를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이건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실적 숫자가 잘 나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 실적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AI 거품론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AI 칩이 계속 발전하고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AI 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거품이 아니겠죠. 그런 관점에서 AI 프로젝트의 95%가 성과가 없다고 경고한 MIT 보고서는 곱씹어 볼만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